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논해보는 시간입니다. 더 보수. 오늘도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오시기 전에 앞에서 그 박경신 교수 연결해서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낸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진선미 장관은 여자 존도 아니냐, 군사 독재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 문화 검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부차적으로 또 발표한 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진선미 장관이 직접 해명해라. 왜 이제 산하기관에 있는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해명을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전 여가부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교육 자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가이드라인 보통 정부에서 내놓으면은 특히 방송사 같은 건 지켜야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금융위에서도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면은 그것은 안 지키면 이래 나중에 규제받을 수 있어라는 의미이지 그걸 뭐 교육 자료로 내보낸 건 아니거든요. 참 비겁한 해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그거 그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런저런. 저는 여가부가 앞으로 역할을 좀 재정립해야 된다 보는 것이 아이돌이 예를 들어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외모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보면은 중전을 뽑는 예를 들어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것이 시대별로 비슷하게 유지됐다 그러면 그것도 악습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 여성가족부가 지금 주안점을 삼아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보면 성평등 이슈에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뭐 국민연금 관련 논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가 어딘가 어떤 학자가 이론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 어떤 시민단체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가능하겠지만은 그것을 정부의 어쨌든 행정의 영역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도그마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형상 같은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방송도 만들고 뭐 책도 쓰고 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으로 이렇게 정부가 이거는 하고 해야 되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창작자의 자유를 완전 말살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건 좀 자유롭게 납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 가이드라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만 어때 차명진 의원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는 뭐 이렇게 깊은 관심은 갖지 않는데요. 그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수나 탤런트들이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좀 보기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긴 있던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나라에서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좀 똑같은 사람 나오면 사람들이 채널을 좀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건 자기들 마음이죠. 그래.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갖고서 논쟁을 하고 그래. 뭐 나라에서 여가부가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야 여가부가 진짜 할 일이 없구나. 정말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우리 주제로 가서요. 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8일 앞으로 나왔나요? 네, 8일이요. 지역 합동 연설의 분위기가 태극기 부대가 점령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설회장에서는 좀 험한 발언도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장이 좀 조용히 다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야유가 터지고 욕설도 있었고 한데 우리 차 의원님은 전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조금 그 구구적으로 번졌지 않냐 이런 좀 얘기 오해가 있어서 제가 좀 교정을 시켜드리면 현재 이제 전당대회에서 나와서 이제 인사를 찌푸게 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 모두는 아니에요. 태극기 부대가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서울역의 대한애국당 팀, 또 하나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동아면세점 앞에 이 팀. 동아면세점 팀이 주로 뭐냐면 김한원 씨하고 연계된 팀. 다릅니까 그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아마 되게 싫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입당을 했고 또 한 팀이 이제 주로 그 교보문고 쪽에 있는 이 기독교 팀. 이렇거든요. 잠깐 그 전에 지금 입당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입당해서 선거할 수 있어요? 권한이 주어집니까? 저희가 책임당원 3개월이죠. 3개월이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3개월을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김진태 의원은 3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전당대회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전당대회 할 수 있는 체육관 스페이스가 많아야 뭐 한 5,000명? 10,000명. 킨텍스 10,000명. 이런 정도인데. 아니, 이제 저 지방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한 3,000명이 들어와도 쩌렁쩌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이분들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 안 하고 동아면세점 팀 이분에 대해서 저는 주장도 동의 안 하고 방법도 좀 과격하다 생각하지만 또 제가 또 저는 항상 이렇게 남들 얘기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순기능도 있어요. 자, 이분들이 이 표현만 좀 저는 이렇게 감해주면 예. 자, 보세요. 지금 미북 회담 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이거 언론에서도 신경 별로 안 써요. 왜?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문에 이게 순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래요. 자, 한 예만 들게요. 김정은 온다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어차피 김정은 못 오게 지금 반대하러 나가야 되고 바른미래당도 아마 그래야 될 건데 이때 이 주력부대 누가 해줄 거예요. 이분들의 에너지가 저는 잘 순화만 되면 한국당의 힘이 될 거다. 자유한국당은 김정은 답방 문제에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죠. 그건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차 의원의 개인 생각이에요. 지금 전당대회에 있는 분들 다 저 당대표 3분 예. 최고위원들 다 얘기 물어보세요. 김정은 저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핵 폐기는커녕 예. 이거 뭐 핵 동결도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 수준. 예. 거기다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어서 이 문제 참 절박한데 그 북한 인권 문제. 예. 이 문제 하나도 그래요. 해소하지 않고 이거 알겠습니다. 예. 버젓이 내려온다? 지금 후보들은 전당대회 앞두고 그 보수 세력에게 뭐 조금 잘 보이려고 그렇게 좀 강한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 최대의 착각인 게 지금 시점에 예를 들어 이 태극기 부대가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이 예. 러브콜을 5만 가지를 다 보내고 온몸을 태극기로 뒤두르고 나와도 절대 태극기도 안 찍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술은 애초에 성립하지가 않고. 근데 아니 제가 아까 구구적으로 너무 흐르는 게 아니냐 얘기했던 것은 그 어쨌든 발언들이 좀 세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태극기 부대가 이제 일당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 양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아 보이는 거지. 저도 가장 최근에 아니 태극기 부대뿐만이 아니고 네. 후보자로 나온 분들도 발언이 좀 세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원래 새누리당 시절에는 온건보수와 강경보수가 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다면은 온건보수 대부분 이제 탈당했다가 이제 복당하면서 좀 발언권이 약해지고 이러면서 그 발언권의 균형 자체가 좀 약간 흔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이거 믿고 선거 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최근에 전당대회 치렀지만은 그럼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준석이 올라가면 계속 야유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안철수 대표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저랑 워낙 싸워가지고. 예. 뭐 너를 떨어뜨리겠다. 뭐 너 같은 놈이 무슨 뭐 당대표냐부터 시작해서 오만 욕설 다 하고 해도 그냥 저는 은등 마는등 했는데 그분들이 밀었던 후보 떨어지고 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현장에 출석하는 3,000명 남짓한 그 태극기 부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34만의 책임당원이 모바일 투표나 이런 것을 다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온건 보수적 성향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런 강경 주장이 집권에 도움이 된다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정도 합리적 생각한다면은 이 김진태 후보의 뭐라 될까요? 연설장에서의 그 과대표된 그 당심이라는 것은 예. 좀 보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하나는 이제 관심 1. 이거 나는 아직 뭐 국회의원도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벌써 저 당대표 나가네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질투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참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담대하다. 예. 그리고 토론 같은 거나 연설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분명히 선이 좋다. 이 사람 과장되게 무슨 격하게 발언하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태극기 부대가 그냥 광분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전략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볼 때 예.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굳이 동아면세점 팀하고 손을 잡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저는 김진태 상당히 뜰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 잡았으면 오히려 세 군데 팀의 지지를 다 받을 수 있었죠. 네, 그렇지. 뜰 수 있었는데 본인이 전략 미스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약간 사회생활을 너무 좀 좁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인신공격을 그렇게.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도 좀 하고 예. 사회 운동도 하고 해야지. 이 검사다가 바로 정치 오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본인이 상당히 좀 영리하고 담대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막판에 이 태극기 부대 특히 동아면세점 팀하고 손잡은 거는 본인에게 상당히 큰 실책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 5.18 발언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좀 빠졌다라는 예. 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봤는데 그분들이 5.18에 대한 평가를 자유한국당과 다르게 해서 그렇게 전 빠졌다 보지 않아요. 예. 난 뭐냐면은 수권 능력에 대한 의심을 좀 갖는 세력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이 발언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뒤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원내 지도부죠. 나경원 대표랑 비대위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거의 거꾸로 대처를 했어요, 정석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당이 앞으로 이게 수권 능력 있겠냐에 대해서 의구심 가진 세력들이 좀 빠져나간 것이고, 반대로 최근에 그럼 지지율이 좀 붙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보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덩어리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수권 능력을 믿고 모였던 것이 위기관리 능력을 보면서 이번에 다시 좀 빠져나갔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 저도 그 지적에 동감하는데요. 결국은 5.18 망언 이후에 한국당 지지율이 그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조차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겠어? 잡으면 잘 할 수 있겠어? 이런 의구심.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 경선이 끝나고 난 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수습을 해야 됩니다. 3명 중에 2명은 그 경선 기간이라고 제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이 수습을 제대로 해야지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자체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김병준 나경원 지도부가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것, 일정하게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중 국민 여론을 이렇게 유도해내지 못한 것, 좀 휩쓸려 간 것, 그렇죠? 이게 어떤 이제 좀 실망감을 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다음 지도부에서 분명히 숙제로 넘겨지죠. 예. 그렇죠? 숙제 다음 지도부가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5.18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번에 5.18 문제가 터진 것이 정말 너무 고맙다. 어떤 면에서요? 네. 진짜 한국당이 그야말로 우파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좀 과거 파시즘 체제 이런 것까지 옹호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뭐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이미 이제 한참 지나간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두환은 이게 살아있는 과거인데 이 문제를 놓고서 한국당이 어떤 그 부분까지도 어떤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차제에 그것을 쳐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누구 세 명 중에 한 명이 당대표를 됐는데 이게 쳐낸다고 했을 때 또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집단에서는 강력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반발하겠죠. 반발하면은 저기 막 그냥 탈당해서 딴 당으로 가시든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애국당도 아마 5.18을 이렇게 미화하지 않을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논리적으로 지금 이번에 징계하면서 꼬인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종명, 김순례 이 두 분은 한 일이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김진태 의원은 저는 오히려 제가 김진태 의원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좀 얕게 했어 이번에 그렇게 뭐 가담 정도가 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장소 빌려줬다 아니면 주최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주 그렇게 엄하게 책임 묻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그럼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제명에 이제 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했다는 이유로 유예한다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논리적 오류가 생기는 게 그럼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당선되면 무조건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명 의원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선거를 애초에 왜 치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당원 당규상 이런 것을 윤리위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애초에 비대위는 그 당원 당규를 몰라가지고 윤리위에다 그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하나하나 왜냐면 원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라는 집단은 그 안에 필요 이상으로 율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굉장히 잘 따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체계가 좀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논리의 영역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 징계 관련해서 지금.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전당대회가 좀 다들 보시기에 뭐 아무리 비난을 하고 싶어도 일정하게 용광로 같잖아요. 여기서 막 걸러지고 있잖아요. 5.18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이런 것들이 걸러지고 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저는 벌써 결론이 다 났다고 봐요. 결론이 나서 5.18과 관련해서는 아마 아프더라도 저희가 수죽을 끊을 것이고, 근데 내 생각엔 별로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 뭐 바깥에 있다 들어왔던 분인데 승복하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나가든지 하겠죠. 예.
지금 대충 예상이 뭐 1강 2중 뭐 그것만으로도 그 1강 2중 평가만으로도 오세훈 후보한테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그렇지. 네, 굉장한 타격이고 이제 슬슬 그 안철수와 김문수의 딜레마가 이제 서서히 떠오르는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들 1등 하겠다 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2등 못하면 망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달려드는. 내가 볼 때 이미 오세훈 후보 이렇게 연설이나 토론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미 2등 전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2등 해도 최고위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안 되는 아무것도 거죠. 안 돼. 3등하면 정계 은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아니 얻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잃을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는 이제 생물이라서 네. 생물이라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홍준표 대표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니들 새 지도부 구성해서 끝까지 가나 봐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분이 빠졌듯이 앞으로 두고 봐야지 되는데 다만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좀 제가 볼 때 좀 전략을 좀 잘못 썼다. 저는 오세훈 시장은 2등은 할 거라 보는데요. 김진태 후보랑 같이 이제 승부를 펼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큰 차로 이겨야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딜레마일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얘기는 오세훈 후보가 굳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얘기했어요. 내가 안 되면 이 당은 극우 정당이 되는 거다. 내가 안 되면 이 당은 다음에 총선에서 폭망한다. 예. 이게 내가 볼 땐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나름대로 차별화 시도한 거 아닙니까? 차별하더라도 내가 해야지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상대방한테 고춧가루 뿌리기. 그러니까 정치인은 첫째 상대방한테 네거티브 하지 말 것. 특정인을 비난하지 말 것.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걸 가능한 한 금기시해야 되는데 이 어느 순간 이게 평론가 비슷하게. 제가 선거판 이렇게 보니까요. 1등은 네거티브 안 하고 2등, 3등은 항상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어떤 기본적인 자기 어떤 위치 설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 이제 하여튼 그 테크닉에 관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걸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원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으면 결국은 외연 학대 또 다른 두 후보하고 차별화 나는 진박이 아니다 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를 포함한 외연 학대 이거 안 먹힐까요? 당내 선거에서는 안 먹히겠죠. 당내 선거니까. 안 먹힐 것이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중도 보수, 건전 보수라는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면은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장 급식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수가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친박은 도저히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고 홍준표라는 대표가 쫓겨나고 그래서 비대위가 구성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승리하고 그래서 대선까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박은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고마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걸 논리로 푸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초에 오세훈 시장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외연 확장에 비중을 두고 이제 발언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지금 기존의 강경 보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은 우리에게 좀 불이익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주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주제 가기 전에 커피님께서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뉴스 정면 승부를 말한 거겠죠.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는 택시 기사님들 고맙고요. 이준석 최고도 택시 기사니까요. 이 최고 우리 방송에 출연 안 할 때 예. 어느 라디오 듣고? 저녁에는 제가 이동형 라디오 듣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게 이동형 라디오가 좀 공정하게 해요? 더 보수가 있어서 좀 그렇게 보이지 모르는 공정하다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택시 기사도 보면 이제 운전하다 보면 좀 나른하고 이러는데 사투리 이렇게 가간 잡고 얘기하는 게 좀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 라디오 채널은 들으면은 기계가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각 잡아서 하는 라디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피곤한데 더 졸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예, 앞으로도 뉴스 정면 승부 사랑해 주시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시성 때문에 못했습니다. 매주 저희가 매주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구속 얘기를 못했는데 두 분은 이렇게 김경수 지사가 이 법정 구속된 건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좀 못했죠, 당연히. 네. 아니, 왜냐면 현직 도지사였던 홍준표 씨가 그때 정치자금법 관련해가지고 실형은 선고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도지사의 신분임을 감안해가지고 불구속 상태 재판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실형이 나올 수는 있다까지는 생각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죠. 저는. 예. 근데 저는 판결문을 나중에 보고 저도 그 처음에는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을 못 했는데 판결문을 보고 이 정도면은 법정 구속될 만하다. 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판사들이죠. 어떤 식으로든 어떤 그 주변에서 압력을 가하건 상당히 중요시하는 지점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있죠. 예. 이 경우를 아주 그 괘씸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판결문을 쭉 보면은 이 거짓말을 심하게 했다라고 판사가 판단해요. 누가요? 김 지사가요? 네. 김 지사 거짓말했다. 네.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야, 거짓말을 심하게 했다. 너무 우긴다. 그래서 괘씸하다 생각해서 구속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예. 판결문을 제가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예. 생각보다 이상한 내용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그 판결문 내용을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제가 입수해서 읽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박원순 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탈당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김경수 지사가 뭐 예를 들어 그 드루킹한테 얘기했다. 뭐 이런 내용 같은 거 들어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예를 들어 별다른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은 이런 정세에 대해서 내밀한 민주당 정세에 대해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했을까 드루킹한테 이런 걸 보니까 제가 판사라 그래도 만약에 이런 텔레그램 대화나 이런 걸 읽었다 그러면은 드루킹이 단순히 업자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긴밀했네. 그러니까 그죠? 원래는 선거 때 보면 업자들 중간에 끼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그 업자 일을 받아서는 업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혹시 좀 어떤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김 지사가 처음에 그 언론에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거거든요. 보면은 좀 그때 설명으로는 지지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업자인데 좀 이제 좀 그 이익을 못 본 게 있어가지고 불만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신빙성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인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이 우려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직접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것이고요. 판사가 추론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 재판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아니었냐. 결국은 보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거는 이제 저거는 이거하고 똑같아. 예. 제가 볼 땐 5.18 때 북한군 개입의 근거로 드는 게 어떻게 일반 시민군들이 이렇게 한날 한시에 무기고로 습격할 수 있었냐라고 추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내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광주에 유학을 많이 갔대. 그래가지고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막 그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막 그랬다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판사가 쭉 판결한 것 중에서 딱 하나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 킹크랩 시연장에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하는 장면을 이렇게 쫙 보고받은 그 사진만 없어. 사진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여기에. 예. 여기에. 그래서 이걸 놓고 추정이라고 한다면 제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저 헌재 판결문 한번 읽어보세요. 예. 거기도 다 추정이에요, 판사가. 아니, 아까 사진 말씀하셨는데 그 사진 빼고 다 있다고 했는데 그 특히 핵심적인 사람들의 증언이죠. 드루킹 서유기 이런 사람의 증언. 그 사람들의 증언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재판할 때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증언 이전에 그 장소에서 거의 완벽한 형태로 시연됐다는 거. 그죠? 그게 네이버 로그인 기록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쭉 그날이 있기까지 3개월 동안 쭉 수차적으로 보고가 점점 진전되었다는 거.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런데 이렇게 된 게 형량이라는 거는 어쨌든 실제로 손을 쳤느냐 안 쳤느냐 이제 파울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속이냐는 제 생각에는 테크니컬 파울에 걸렸다. 농구로 치면은. 그게 뭐냐면 이번 사건이 터진 다음에 처음부터 보면은 애초에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공천을 김경수 지사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저했거든요. 예. 그때 김경수 지사가 안 나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언론의 태도를 바꿔가지고 나가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김경수 지사 본인은 알겠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오케이 우리 믿고 고해라라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이 나왔을 거라는 보거든요. 추론이죠 그거는. 추론인데 안 그랬으면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그 출마 기자회견 했을 리가 없다는 보는 건데.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아마 김경수 지사하고
술 먹으면서 고민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있어요. 아니,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리하고 다른 거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 아까 얘기했던 로고기랑 이런 것은 그걸 이 주제 왜 정리해? 계속 얘기하지. 아니 잠깐만요.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자, 그러기 때문에 로고 기록은 직접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두 분은 뭐 2심 판결도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구속에 대한 판단, 구속 재판을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실형을 때릴 정도 사안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판결이 바뀔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냥 뭐 불법 선고를 하기 좀 그렇지만은 선거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담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대한 저항이 형이 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 무결하다는 예. 것인지 그것도 좀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마지막 15초 남았어요. 네. 하여튼 뭐 2심에서도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아직 그 법과 양심이 좀 살아있다면 그 순리대로 결정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 이철호는 끝나고 다시 택시 가나요? 오늘은 4시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